2부 주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왜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할까라는 얘기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대주제는 국내 트렌드나 전망 그리고 해외 트렌드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 묶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대중이 좋아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우리가 암호화폐 그리고 그 안에 비트코인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함께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왜 그러면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하느냐 먼저 이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꼬박 18년 6개월을 저축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한 20년 정도 꼬박 저축을 해야 된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PIR 변동, 역대 정권별 PIR 변동. 이게 이제 몇 년이, 내 집 마련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결국 이런 건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11년, 9년, 9년, 10년, 10년, 18년. 2017년 정도가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2017년, 18년.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올랐던 아파트 가격,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한 뭐 30평형대가 한 4, 5억대 하던 게 10억 넘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저도 아직 자가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글쎄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결국 우리의 돈의 가치가 그만큼 녹아내린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한다, 뭐 아니면은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다 이러는 게 내 집 마련에 대한 가능성이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울 3분위 가구, 중위소득 가구죠. 이렇게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 젊은 계층의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 같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 결국 이거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느냐, 이 고민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찾게 된 거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나도 이제 그래도 중산층에 편입되어 집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이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방의 역전, 부동산이 삼켜버린 노동의 가치. 최근 5년간 아파트값 상승 대 임금 상승.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기업 임금은 3,893만 원에서 4,118만 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 임금은 2,455만 원에서 2,840만 원으로 늘었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1,918만 원에서 2,993만 원으로 경기 인천 수도권 아파트값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제가 이거는 저희 그 채널에서도 가끔 장표를 보여드리는데 임금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아파트, 뭐 음식료, 그 다음에 뭐 병원비, 대학 등록금 이런 우리가 꼭 돈을 써야 하는 필수제에 대한 가격은 지난 20년 동안 250%가 올랐고 우리의 동기간 동안 우리의 임금은 거의 늘지 않은 상승률이 거의 50%도 안 되는 그런 차트도 보여드리고 했었어요. 이제 뒤에도 더 나올 건데 이게 결국 문제예요. 부동산 가격이 막 다락같이 오르면 그냥 우리가 뭐 돈 더 벌어서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임금은 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 벌기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결혼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평균 2억 8천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총 결혼 비용 2022년 결혼비용 보고서 신혼부부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혼집 마련하는데 2억 4천만 원이 들고 혼수가 1,400만 원, 예식콜이 970만 원 이런 식으로 결혼 한번 하려면은 2억 8,739만 원이 든다고 했답니다. 성별 결혼비용 부담률 신랑이 부담하는 몫이 60%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좀 힘들죠. 상대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1억 7천만 원 여성분들이 1억 1,467만 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집 처음에 근데 저는 뭐 이 통계만 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려면은 2억이나 필요하니까 결혼을 참 하기 힘들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자가를 가지고 결혼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그만 단칸방에서 월세나 전세로 시작해서 그렇게 하다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렇게 늘려나가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그래도 한 10년 걸리던 게 지금은 거의 20년 걸리니까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더 좀 미래를 비관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로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자꾸 주식 투자, 뭐 단타, 코인 투자 이런 걸로 돈 빨리 벌어서 나도 결혼해야 되고 자녀도 가져야 되고 한다는 이제 압박을 다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우스 디바이드 현상이라는 게 엄청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결혼 앞둔 20대는 연봉 직장을 따지다 못해 이제는 집 주소까지 스펙이 됐다. 집 주소 스펙이 됩니다. 배우자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야 결혼 후에도 서울에서 집 사서 살 수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지금 집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집 샀으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얄밉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얄밉죠? 좀 얄밉나? 네, 얄밉습니다. 네, 어떻게 저렇게 두세 채나 가지고 계실까? 궁금하긴 하죠. 자, 집 없는 30, 40대. 시가나 친정에 집 없다고 눈치 줘서 명절 스트레스가 배로 늘었다. 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아빠 왜 우리는 서울로 이사 안 가? 라고 묻는 날이 올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2년 전 집 사지 말자고 해서 안 샀다가 집에서 죄인이 됐다. 이건 저도 간접적인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7년, 18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 회사 팀장님이 아파트 5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분종아 너도 꼭 분양 신청을 해라. 지금 아파트 당첨받아서 분양받으면 대박이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제가 신규 분양을 굉장히 소홀해서 그때 이제 2017년에 그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신규 분양 좀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좋지 않았을까? 한 4, 5억에 분양 받아서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은 물론 이제 이자가 많이 나갔겠지만 그게 뭐 10억, 15억까지 올라갔을 텐데 요즘 서울 아파트는 다 복구했다죠, 그죠? 그동안 코로나 때 내려간 거 거의 다 복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의 뭐 손실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수도권 아파트들은 조금 이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가가 없기 때문에 자, 실기한 5060 이제는 더 이상 서울로 이사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하다. 네, 지방에 한번 살기 시작하면 서울로 넘어오기가 좀 힘들죠. 그만큼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갈수록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서울에 무조건 집을 샀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끔 잠이 안 오고 네, 서울에 집 한 채 없어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속마음은 그러시겠죠. 네, 6070도 마찬가지. 연금생활자인데 보유세 올린다고 하여 집이 있어도 고민이다. 저희 친척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도 갭 투자 잘 하셔서 몇 채 가지게 되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도 저희 삼촌인데 보유세 때문에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서 아니 집이 있는 게 죄는 아닌데 왜 이렇게 세금을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나라는 좀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하우스 디바이드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직장인의 76%가 연예인을 보면 박탈감을 느낀다. 연예인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신은 귀족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돈 쓰는 거 보면 어마무시하죠.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맨날 해외 나가 있고 뭐 오마카세 같은 거 먹고 차도 뭐 해외차, 외제차 좋은 거 타고 집도 굉장히 좋은 집 살고 뭐 그런 뭐 장성규 씨가 하는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트리마제 뭐 아니면 성수 뭐 갤러리 아포레 뭐 한남 나인원 한남 이런 데 사는 보통 연예인들이 많이 조명되죠. 그래서 이 집 얼마 사셨어요? 물어보면은 보통은 이제 전세나 월세가 많더라고요. 그들도 자가는 아니더라. 그런 거 보면은 자가를 가지는 게 진짜 힘들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좀 자가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연예인 생활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합니다.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나왔지만 연봉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에서 보통 시작을 하죠. 요즘 개발자 연봉이 많이 그래도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는 것도 많이 복구됐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저희도 개발자들 고용을 하는데 개발자 연봉 보통 초봉이 4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3년차, 5년차, 7년차 되면은 잘하면 1억까지도 가고 그런 거죠. 근데 연봉 1억 해봐야 세금 내고 나면은 손에 쥐어지는 거 얼마 안 됩니다. 뭐 60%? 50%, 60% 남나? 그 정도 가지고 집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기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보면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아, 나도 연예인이나 할까? 근데 연예인 하기는 또 어렵죠. 노래를 잘하거나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뭐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끼는 뭐 누구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다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유튜버라도 해볼까. 성인의 63%가 유튜버들 수입에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나도 유튜버 하고 싶다.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유튜버들 많죠. 투자 쪽, 금융, 투자, 경제 쪽은 아무래도 그 슈카월드님, 그분 돈 많이 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 유튜버 중에 뭐 빠니보틀이나 곽튜브 이런 분들 보면은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생활 수준이 많이 좋아진 걸로 보이죠. 그죠? 뭐 부모님한테 차도 사드리는 것도 뭐 콘텐츠가 나오고 막 그러고 하던데, 유튜버 아무튼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유튜버 꿈꾼다. 유튜버 도전 의향이 있다. 63%. 저도 뭐 유튜버를 얼마 전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고 있게 된 거잖아요. 유튜버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사실 경제 쪽 컨텐츠는 그렇게까지 성공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뭐 더 해봐야겠지만, 슈카월드님이나 아니면은 뭐 성공하신 분들, 3프로TV나 뭐 이런 분들 정도, 부익남님? 이런 분들 정도의 어떤 대형 채널이 되려면 진짜 뭐가 하나 빵 터져야 되고, 진짜 팬덤이 커져야 되는데, 글쎄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어떤 그 규모, 사이즈, 시장 사이즈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직까지는 소수고, 그 다음에 마이너고, 근데 이제 위대한 마이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고, 소수 얼리 어답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 채널이 순식간에 10만 명까지 클 거다, 100만 명까지 갈 거다, 이런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소수 마이너로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제가 제공은 하겠지만, 그래서 뭐 많은 돈을 못 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저변이, 비트코인의 저변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목적이에요. 아무튼 부자의 기준은 40억 원이다. 근데 정작 자신의 평생 재테크 목표는 10억 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부자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은행들이 매년 발표를 하죠. 그 부자 리포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면 보통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40억 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재테크 목표 금액이 얼마 정도세요? 라고 물어보면 1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못 될 것 같다라고 은연중에 다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꿈꿔야 되는데 나는 한 10억만 있으면 돼.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보통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 그러면서 부자들 한 40억 정도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전체 뭐 다 비슷합니다. 부자의 기준은 40억 정도, 그리고 나는 한 10억 정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낮추는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10억 모으는 게 근데 쉽냐? 그렇지는 않죠. 제가 계산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월 200만 원씩 12개월 동안 20년 모으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제 월급이 뭐 얼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200만 원을 적금에 넣는다는 거는 거의 뭐 아무것도 지출을 안 하고 숨만 쉬고 돈을 모으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자가 연 3%다. 그래서 복리 적용을 하면 약 8억 3,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을 20년간 꼬박꼬박 부어도 10억이 안 됩니다. 이자율이 3%라고 했을 때, 이자율이 3% 좀 낮나요? 예금 이자가 요즘 뭐 5%까지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 5%로 계산해도 10억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0년 꼬박꼬박 200만 원씩 부었을 때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죠? 거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율이 한 5% 되는 예금에다가 20년 동안 200만 원을 꼬박꼬박 부어도 그게 녹아내립니다, 동시에.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은 내가 어디에 돈을 쓰냐에 따라 너무나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CPI가 3%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이 3%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 이제 호스피털 서비스, 의료비죠. 병원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사람이면, 제가 아프다거나 뭐 저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저희 이제 노모가 뭐 계셔가지고 그분이 병원비를 많이 지출해야 된다라고 되면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비는 지난 20년 동안 2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비에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3%가 아니라 250%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대학 등록금.
제가 만약에 자녀가 5명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2년 터울이고 2년에 한 번씩 대학교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학 등록금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250%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250%의 인플레이션을 때려맞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텍스트북 그 책값, 그 다음에 애들 이제 양육비, 그 다음에 널서리, 스쿨 뭐 이런 것들은 지난 20년 동안 필수제잖아요. 필수제. 우리가 돈을 꼭 써야만 하는 데인데 무지하게 많이 가격이 들었어요. 반면 세차 가격, 그리고 가구 가격, 옷값, 그 다음에 전자기기, 장난감,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less elasticity, 그 다음 more elasticity, 가격에 대한 어떤 탄력성 이런 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그 피부에 와닿는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개개인이 다 다른 인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속단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집값 뭐 이런 것과 바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수익 가능한 대체 투자 재테크가 열풍인 겁니다. 코인 투자를 사람들이 왜 하냐? 결국 지금 당장 내가 월급만 늘려가지고는 뭐 직장에서 더 많이 승진을 하거나 연봉을 갑자기 늘리거나 해봐야 월 200만 원 저축하던 게 300만 원 되고 뭐 400만 원 되는 건데 그래봐야 내가 뭐 좀 아이가 어릴 때 그래도 서울로 들어와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대체 투자를 찾아 나서는 거죠. 재테크. 그래서 MZ세대 재테크 인식조사, 재테크 관심 있다 61%, 그 다음에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 예적금이 가장 높긴 합니다. 37.5%로 가장 높지만 거기에 이제 치고 들어온 게 뭐예요? 주식이죠. 거의 비슷하죠. 33%로 주식 투자 선호한다. 그 다음에 3위가 가상자산입니다. MZ세대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뭐 다른 대체 투자 자산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고 가상자산이 10%나 될 정도로 이제 MZ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투자 자산이 되었어요. 연령별 관심도 굉장히 이제 전반적으로 했을 때 61%가 재테크에 그래서 관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테크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아주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현상. Z세대와 후기 밀레니얼 과반수가 가상자산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이 그냥 투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암호화폐가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에 Z세대는 55%가 재테크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투기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전기 밀레니얼 세대, 한 저 정도 되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한 60%가 아 이거 투기야 라고 조금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어린 나이로 갈수록 이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가상자산은. 위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빨리 깨우칠 수 있는 세대가 그래서 더 젊은 나이가 되는 거기는 해요. 자, 근데 이제 이건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 세대가 한 87세 이상 되시는 분들, 침묵의 세대가 70에서 87세 되는 분들,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한 51세에서 69세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의 규모가 68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경 원 정도가 됩니다. 7경 원이 넘죠. 7경 원 정도에 되는 부가 이제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뭐 한 5살 많은 정도? 이제 40대 남성들이면은 뭐 가장 전성기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전기 세대의 부를 7경원 가까운 부를 넘겨받게 되는 이제 지금 기간이에요. 2030년까지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자금의 이동이 세대 간 부의 이동이 있을 거고 2030년까지 그 부가 어디로 많이 갈 거냐가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이 자산 운용사들이나 아니면은 증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겟하고 있는 X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의 어떤 관심사.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래서 뭐냐? 앞에서도 봤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결국 이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ETF도 내고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실제로 보니까 이거 미국의 설문조사인데 이 밀레니얼 세대 한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그 정도 나이 되는 분들이 자산에서 가상자산 가지고 있는 비중이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하우스홀드 크립토커런시 오너십, 가구당 가상자산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느냐. 밀레니얼 세대는 거의 50%에 근접했죠, 지금. 밀레니얼 세대 50%.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데모그래픽만이 아니라 자산 규모 수준으로도 나눈 건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이상 정도 소득을 벌고 계신 분들이 그 다음에 가상자산 비중이 높아요. 40%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한 30에서 40% 사이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소득 한 5천만 원에서 1억 언더로 버시는 분들이 그 다음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분들 굉장히 낮죠. 비중이 10에서 20% 사이에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 50에서 60대 이상이죠. 60대 이상 분들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도 그냥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한 밀레니얼 세대 정도 되면 이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남자 비중이 높다. 남자 비중이 높은데 연수익이 한 1억 정도 되는 분들이 비중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특성. 자, MZ세대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안 된다 해서 공격적인 재테크를 선호한대요. 공격적인 재테크를 선호하는 게 이제부터 드릴 말씀인데, 자,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재테크가 뭐냐? 예적금인데 주식과 가상자산이 높죠. 그래서 미래 자산 증식을 위해 중요한 재테크가 뭐냐 했을 때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대요. 근데 가상자산도 여기서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식, 부동산 우리나라 그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혹시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부동산이 몇 프로다? 한 70% 정도. 전체 부에서, 전체 가구, 전체 부에서. 그리고 주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이렇게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데 주식은 아직도 굉장히 낮아요. 한 2% 언더입니다. 예적금이 한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를 이제 주식, 가상자산, 기타 대체 투자자산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0%, 예적금이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적금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죠. 그게 이제 주식으로 많이 가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주식 투자, 가상자산 투자는 퍼센티지로 보면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게 아주 낮습니다. 5% 될까 말까. 근데 관심도는 이렇게 높아요. 사람들이 다 이제 문제는 뭔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지? 이 고민은 다들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해보는 거죠. 주식 투자도 해보고 가상자산 투자도 해보는데 한 번씩 다 이제 좀 큰 피해를 보시죠. 잘못 투자했다가 이제 터진다고 하죠. 터지고 때려받고 아니다 다시는 안 해 하고 나 그냥 예금이나 해야겠다 하고 돈 다시 모으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국내 코인 투자 시장의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자, 근데 MZ세대 10명 중 4명은 자산 증식을 위해서 가상자산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평균 투자 금액이요. 그 업비트에는 600만 명의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평균 잔고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비트의 큰 거래 고객들은요,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600만 명 중에 대부분은 아주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관심도는 높아요. 10명 중에 4명은 해봤지만 그거를 유의미한 규모로 해본 건 아니고 그냥 찔끔찔끔 비트코인 나 사봤어. 얼마 샀어? 그러면 10만 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하철에서 막 나 업비트 막 보여주면서 돈 벌었다 막 이러고 보여주면 전체 자산 규모 보면 10만 원.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분들이 아니라 이제 더 아웃라이어겠죠. 아주 소수. 비트코인에 좀 돈을 많이 그래도 담아놓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행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에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은 많이 오를 것 같은 알트코인에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고수익을 바라니까. 자, 돈 복사하러 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백 퍼센트 오르는 알트코인. 2017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2017년 뭐 한 중반부터 12월 달까지 올라가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2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 몇 달 상간에 진짜 돈 복사였죠. 자고 일어나면은 막, 뭐야? 지금 잘못 봤나? 막 이러고 다시 보고. 다음날 일어나면,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이런 경험을 해보셨죠, 여러분? 저는 해봤거든요, 그때. 여러분, 잘못된 줄 알았어요, 뭐가. 세상이 잘못됐나? 막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답습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몇 배씩 오르진 않으니까 알트코인 그런 비슷한 수익을 또 벌 수 있는 알트코인을 막 찾죠. 그러니까 업비트가 알트코인들의 어떤 좀 그 오명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 크립토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나 우리나라 거래소들을 설거지장이라고 불러요. 예. 새로운 알트코인을 상장하고 나면 그 상장 비밀이 나오고 한 이틀 정도 그렇게 막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는 게 반복되는데 그게 이제 알트코인 그 상장한 프로젝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엑싯, 출구죠, 출구. 여기서 이제 털어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도 좀 던지고 털고 나갈 수 있는.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 복사 나도 해야 된다. 알트코인, 그래서 업비트 신규 상장하는 거 뭐지? 하고 막 보고 있다가 돈 넣고 막 이제 올라갈 때 올 때 팔아야겠다고 팔면은 안 팔리죠. 그때부터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거죠, 다시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식 코인에 빠진 대학생들, 인생 바꿀 수 있는 사다리가 없다.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식 신규 투자자 절반 이상이 20, 30대다. 대학가 투자 동아리는 코인 열풍이다. 주식에 투자하다가 21년도 기사긴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다가 월세 보증금까지 달렸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박모 씨는 최근 주식으로 단타 매매를 하다가 큰 낭패를 봤다. 올해 초 상승장에서 매일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지만 한 달 전 수업을 받다가 실수로 대량 매수한 주식이 큰 손실을 봤다. 이런 거는 뭐 아주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21년도면은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아주 주식 시장 화랑, 코인 시장 화랑, 모든 거에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본 저희 와이프도, 참고로 저희 와이프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하게 되네요. 저희 가장 베스트 프렌드이자 이제 인생의 동반자니까 이분의 생활 패턴이 저는 아주 관심사입니다. 이분은, 저희 와이프는 꽃집을 운영을 했어요. 그때는 20년도, 21년도에는 꽃집을 운영을 했고 자영업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그 친구가 어느 날, 오빠 나는 이제부터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주식 투자 적성에 맞는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웃음을 쳤죠. 야,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 끝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미안하지만 그녀가 자기가 주식 투자가 적성에 맞다라고 하면서 막 뭐 이것도 샀고 저것도 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끝물이 왔구나라고 인간 지표를 그때 저는 확인을 했죠. 그게 실제로 21년 11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 69,000달러 찍고 그때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와이프 인간 지표를 제가 이제 알았던 거고요. 네, 이때는 21년도는 누구나 다 돈을 벌 때예요. 빚내서 투자하면 오히려 칭찬받던 그전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 시절이 끝나고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고 기준금리가 5.5%로 갔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크 주커버도 몰랐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몰랐어요. 우리 다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21년도 기사긴 하지만 여전히 인생 바꿀 수 있는 사다리가 없으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고수익 투자, 여전히 알트코인, 단타 이런 걸 찾아 나서는 거죠. 자, 국내 코인 시장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지금 코인 투자로 내몰려 있느냐 설명드린 거고, 이제부터 말씀드린 거는 그럼 앞으로 국내 코인 시장 어떻게 될까? 그냥 제가 솔직하게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려볼게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이미 됐죠. 이제 됐죠.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기사가 있는데 찾아보시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거의 이런 거를 조명을 많이 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내 거래소들이, 업비트 같은 거래소들이 예치금은 물어주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가 거래소에 예치를 했어요. 그 100만 원은 은행 계좌를 통해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업비트가 만약에 망해도 그 100만 원은 은행이 물어줘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근데 가상자산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가상자산은 그때부터는 안 물어줘요. 비트코인을 100만 원으로 샀다? 그럼 그 비트코인이 만약에 업비트가 망해서 날라갔다? 그러면 그건 고객 책임입니다. 안 물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법으로 명문화한 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에요. 은행의 책임,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 그 다음에 이용자, 고객의 책임. 근데 여기에서 많이 논의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시장 조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MM, 마켓 메이커라고 합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부터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국내 거래소에서. 이거는 거의 잘 조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사실 문제거든요.
시장 조성 행위, 마켓 메이킹, MM에 대해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원회가. 그래서 시세 조종 행위는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하는 매매를 뜻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이용자보호법은 MM을 시세 조종 행위의 금지 예외로 규정하지 않다. 이렇게 어려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에서는 MM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근데 가상자산 시장은 그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MM 하지 마. 합법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사에도 봤지만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그 거래량의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 자체가 고수익을 바라다 보니까. 그래서 MM이 만약에 업비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는 거래량이 안 올라가요. 알트코인 펌핑도 안 일어나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 전체 거래량이 줄어들면 업비트가 이제 거래 수수료 수익을 많이 못 벌겠죠. 그러면 이제 업비트 정도는 괜찮겠지만 업비트 비썸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래소들 코인원, 코빗, 뭐 고팍스 이런 거래소들은 사실 진짜 생존 여부가 이제는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요.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한국 코인 시장은 호구다. 800%가 시세 조작 먹튀에도 손 못 쓴다.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2023년 9월지 기사입니다. 1년 정도 됐네요. 국내 코인 시장이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때 통과됐는데 이제 시행이 됐죠. 자, 이를 틈타 투기 세력이 코인 시장에 몰려들면서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냐? 18일 국내 거래소 1위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리퍼리움과 던 프로토콜이라는 가상화폐가 이날 하루에만 20%에서 40% 급등했다. 두 개 모두 26일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다. 근데 투기성 매수가 몰렸다. 순식간에 급등했다가 곧바로 몇 배 더 급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형적인 상패 빔이다. 상장 빔도 있지만 상패 빔도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거죠. 상패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어요. 그 다음에 상패될 날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상패될 날까지 유의 지정 받고 상패되는 날까지 미친 듯이 이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나도 한번 이 파도를 사볼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파도를 만드는 건 누구냐면 세력들입니다. 세력들, MM들. 소위 말하는 마켓메이커 시장 조성자들이 사실상 세력들이에요. 이들은 누가 고용하냐? 그 프로젝트 팀들이 고용을 하는 겁니다. 돈 주고 야 내가 이제 코인 상패되는데 나 이거 그래도 돈은 좀 벌고 나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네가 좀 가격을 만들어줘봐 하면서 막 변동성을 띄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막 이걸 보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아 이거 들어가야 되나? 그 아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급등했다가 몇 배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자, 지난달 최대 800%까지 가격이 뛰었던 사이버 커넥트라는 코인도 있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됐습니다. 시세 조작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을 대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코인 분석업체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859%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쳐다보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800%가 올라가는 코인을 보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잠이 오겠냐고요. 나도 그래서 사봐야겠다 하면서 막 그 고민을 하다가 800% 올라갔을 때 이제 사죠. 이건 거의 양자 역학입니다. 내가 사면은 그게 꼭지다 항상. 그게 항상 끝물이다. 이건 양자 역학이에요, 진짜로. 시세 조작 세력이 계정 몇 개를 이용해 코인을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자전거래였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왜 800%가 올랐냐? 매수세가 몰린 게 아니라 그 계정 몇 개를 이용해서 사고 파고를 반복해서 가격을 뛰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나도 파도를 타보자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당한 수준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 리테일에서 들어오면 이런 세력들은 아 이제 팔 때가 됐다 하면서 팝니다. 그러니까 양자 역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면은 떨어진다. 물량을 털어내면서 다시 일주일 만에 8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8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업비트 거래소입니다. 업비트 거래소에 처음 시장 그 마켓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제 원화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순위별로 이렇게 코인이 딱 리스트업이 되죠. 그래서 리플이 1등이고 2등이 그래비티. 이거 제가 어제 캡처한 겁니다. 그래비티라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코인입니다. 3위 비트코인, 4위 시바이누, 웨이브 저 처음 들어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스트라티스 처음 들어봅니다. 다들 다 들어보신 코인들인가요? 혹시?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자, 그래비티. 어제 59% 떡상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590억 원. 리플이 7,900억 원인데 거의 절반 정도. 비트코인은 그 반면에 2,4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3위예요. 비트코인이 가장 큰 코인이고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인데 거래량은 3위다. 그리고 그래비티보다 현저히 낮다. 그 다음에 웨이브. 이건 뭔가요? 이것도 1,100억 원이나 됩니다. 6% 상승했고 스트라티스 21% 상승했어요. 자, 업비트 언제 들어가서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이 코인명 이 리스트를 보시면 처음 들어보는 코인들이 1등, 2등, 3등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다른 게 국내 거래소가 그래서 해외 거래소랑 다른 게 이건 바이낸스거든요. 똑같이 어제 캡처한 거예요. 거래량별로 리스트업을 했을 때 USDT 테더가 1등이고요. 비트코인 2등, 이더리움 3등, USDC, 스테이블코인 4등.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게 정상이지. 당연히 비트코인 거래량이 제일 많아야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제 USDT 테더,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쓰이니까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높은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걸로 이제 뭐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이더리움 살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업비트는 원래 이래요, 원래. 원래 항상 뭐 리플은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위로 올라온 건데 처음 들어보는 알트코인들이 1, 2, 3위 이렇게 있고 비트코인 4위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알트코인들의 시세 조정에 거의 대부분의 거래량을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MM 시세 조정,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때문에 시세 조정을 못하게 됐고 그 시세 조정 행위에 MM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 조성자 MM 이제 업비트에서 활동 못하게 됐습니다. 이거 업비트가 제대로 모니터링 안 하면은 업비트가 그냥 과징금 때려 맞거나 아니면은 그 계좌, 은행 계좌, 가상 계좌를 연동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업비트도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이것들을 단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7월 18일에 나온 기사,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상자산 업계 최고다. 내부 규정, 이상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이 담겨 있다. 이제 MM을 우리가 어떻게 선별해내서 속아낼 건지를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비트도 아는 거죠. 금융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얘기하면서 못하게 할 것 자기들도 아니까 알겠다. 우리가 자구적으로 이제 MM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현실화 됐어요.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고서에는 업비트 시장 감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시장 감시 의무를 수행하고자 마련됐다.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주문, 호가 정보 매칭 등이 포함됐다. 네,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800% 정도 자정 거래를 확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8분의 1 수준으로 떡락하는 그런 사태가 안 발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MZ세대가 코인 투자로 돈 복사하러 들어가는 거래소가 안 될 거예요. 업비트가 이제 더 이상. 뭐 하루에 막 50%, 100%씩 오르는 그런 돈 복사가 안 나오는 거래소가 된다. 그럼 거래량 당연히 줄어요. 그리고 고객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좋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단타치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찬바람이 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약하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됐고 거래소 MM 근절 그리고 알트코인 심사 요건 강화로 알트코인 거래량이 많이 하락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거래량 하락은 곧 국내 코인 시장 침체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외 메이저 코인들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코인들 이제 투자 못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러면 차라리 비트코인 투자하자. 이더리움 더 사자. 이제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로 많이 넘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전체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비트코인인가?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 쏠림 현상이 시작될 거예요.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도 왜 비트코인인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더리움도 좋고 솔라나도 좋고 뭐 다 좋을 수 있죠. 가격도 많이 오를 수 있죠. 과연 그런가?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기준 12코인 리스트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1위, 이더리움, USDT, BNB, 바이낸스 체인이죠. 솔라나, USDC, 리플,
톤코인. 톤코인은 텔레그램 코인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가 코인을 발행해서 텔레그램 내에서 활용되게 해놨거든요. 요즘 엄청 핫합니다. 가격 무지하게 많이 올랐고요. 톤코인 말고 낫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NOT, 낫코인. 아시네요? 낫코인도 굉장히 핫합니다. 낫코인은 뭐냐면 텔레그램 내에서 이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웹3 프로젝트들이 그 자신의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걔네가 올려놓은 퀘스트들을 막 이제 깨면 게임이 아닙니다. 근데 뭐 깨요. 아무튼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고요. 이거 한번 지갑 다운로드 마시고요.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낫코인이라는 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 낫코인이 이 톤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된 거예요. 그래서 톤코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낫코인 가격도 엄청 올랐습니다. 자, 도지코인, 카르다노 이렇게 10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이 코인들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 5위 코인 변화 2015년부터 22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올해였고 22년 비트코인 1등, 이더리움 2등, 테더, US 코인, USDC죠. 그 다음에 BNB. 익숙하죠? 방금 봤던 데에서도 있었던 코인들입니다. 21년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카르다노가 갑자기 3위로 올라갔네요. 지금 현재는 10위에 있었습니다. 카르다노가 참고로.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인, 테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리플,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때 5위였네요. 라이트코인 이제 10위권에도 없습니다. 그죠? 19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는 5위였네요.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한 거죠. 이때는 5위였습니다. 지금은 10위권에도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계속 1위죠. 계속 1위입니다. 근데 2위부터 5위는 계속 바뀝니다. 2015년은 리플이 2위였어요. 16년에는 이더리움이 2위였고요. 17년 리플, 18년 리플. 이렇게 리플이 굉장히 아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리플이 내려가죠, 이제. 여기 내려가고, 안 보이고. 그리고 24년에 리플, 어디 있나요? 7위에 있네.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10위권 밖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기소당하고 나서.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근데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계속 순위가 바뀐다. 수명이 짧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으면 알트코인들은 굳이 비트코인 옆으로 와서 이렇게 옆에 붙어서 일을 봅니다. 묻어가려고. 근데 이렇게 공간이 많은데 굳이.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되게 교묘한 트릭을 많이 써요. 우리는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정신과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디지털 골드 내러티브 다 인정한다. 맞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각자 도생하면 되잖아요. 알트코인이라는 것들이 다 원래 그 유스지가 그렇게 있다면 자기네가 쓰이는 그 유틸리티를 빨리 찾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서비스로 성공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꼭 이렇게 비트코인한테 묻어가려고 하는 그게 알트코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달러 기준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비트코인 기준이에요. 1이더가 몇 비트코인이냐? 이 얘기죠, 결국. 아닌가? 1비트코인이 몇 이던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더리움 가격이 몇 비트코인이냐죠? 0.053 비트코인입니다. 1이더 가격이. 그 가격이 추이가 보면은 지난 1년 추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이더리움을 훨씬 아웃퍼폼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니까 뭐 클 수 있다고 칩시다. 5년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5년으로 늘렸더니 그래도 이렇게 올라갔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랑 비교하면은 한 151% 정도 이더가 비트코인을 아웃퍼폼 하긴 했습니다. 네, 5년으로 보면은 그렇고요. 근데 추세가 이제 중요하죠. 트렌드가. 이 올라가는 추세가 꺾였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네, 전체로 봤습니다. 전체. 2017년 정도부터 아마 카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추세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27%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이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솔라나 한번 볼까요? 올해는 솔라나의 해 아닙니까?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했고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솔라나. 지난 1년
차트로 보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많이 아웃퍼폼 했죠. 많이 아웃퍼폼 했습니다. 근데 전체로 볼게요. 추세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꺾였는데 꺾인 추세가 많이 회복되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추세선을 그려보면 아직까지는 하향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야지 솔라나가 진짜로 비트코인 대비해서 완전히 아웃퍼폼 하는구나, 트렌드로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22년도, 21년도 요때 누구나 다 코인으로 돈 잘 벌 때, 돈 복사 가능할 때, 요때 솔라나가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자, 비트코인이 그래서 다른 코인들과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 자산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7년 동안 비트코인 수익률, 그 다음에 금이 오렌지색, 원자재, 부동산, 채권, 주식, 그 다음에 신흥국 주식,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난 7년 수익률 비트코인이 월등히 앞서고요. 지난 6년으로 가보면, 지난 6년으로 땡겨보면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비트코인이 높고요. 지난 5년, 지난 4년, 지난 3년. 지난 3년은 이제 여기 원자재가 가장 높네요. 그 다음에 주식도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살짝 내려왔죠.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이후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비트코인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아웃퍼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카글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Compound Annual Growth Rate, 누적 연간 수익률. 비트코인은 평균 44%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연간 44% 수익률을 올려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했냐? 5.7% 수익률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I가 지금 3%,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더하면은 적어도 5에서 6% 이상은 우리가 매년 꾸준히 수익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 리스크 프리한 에셋에 투자했다 치고. 왜냐면 S&P 500 지수 같은 게 연평균 수익률이 11%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관리사가, 어떤 자산운용사 매니저가, 펀드 매니저가 나 연평균 수익률 11%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해고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수에만 투자해도 11%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자산들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 5.7%밖에 상승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먹힌 거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투자 자산들이. 비트코인은 44% 상승을 해준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다락같이 올라가던 그때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지난 7년 동안은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는 거고. 자, 위대한 기업이, 이제 이건 애플입니다. 애플 주식에 2000년도 3월 22일에 투자했으면 오늘날 얼마가 돼 있느냐를 제가 한번 뽑아본 겁니다. 22년도긴 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게. 자, 2000년도 3월 22일에 1억 원을 투자했어요. 애플 주식에. 그러면 그 다음 5년 동안 죽습니다.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67% 계속 5년 동안 마이너스, 6년 동안 마이너스예요. 그러다가 2006년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됩니다. 107% 상승, 132% 상승 막 이렇게 쭉. 그러다가 2022년 9월 16일이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130억입니다. 1억 원이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 13,610%. 네, 이게 위대한 기업에 20년 투자하면 보게 되는 수익률이라고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레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뭐 여기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다음 위대한 기업은 뭐가 될 것 같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애플 같은 이런 투자 수익률을 안겨줄 만한 주식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나 있다. 테슬라? 테슬라 가능성 있죠? 가능성 있습니다. 애플이 뭐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삶을 바꿨듯이 테슬라는 자동차라는 걸로 그 디바이스로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죠. 아니면은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뭐 ESS나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애플 같은 기업을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테슬라 그렇게 될 거다. 또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면 사서 묻어놔야 돼요.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1억 원을 사서 그냥 묻어놔야 돼요. 20년 동안 쭉 묻어놓으면은 이게 130억 원이 돼 있는데 사람들은 다 한 100% 수익 나면 팔아야지. 한 5억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주 투자 잘하시는 분들 소수는 빼고 제 주변에는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투자 잘해서 트레이딩 잘해서 30억, 50억 벌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런 트레이딩 스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사서 묻어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만약에 업비트를 쓰신다. 그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 산 거를 개인 지갑으로 묻어놓고 옮겨놓고 그거 그냥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고 까먹고 계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테슬라 주식을 사셨다. 테슬라 주식은 MTS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 MTS를 지워버리세요. 앱을. 테슬라 사서 진짜 농담 아니고 1억 원을 샀다 그러면은 MTS 지워버려. 자꾸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자꾸 들여다보면 팔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팔고 싶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팔고 싶고 그 사람의 멘탈이라는 게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정말 자신 있으면 테슬라가 이렇게 애플 같은 위대한 기업이 될 거다라고 자신 있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테슬라는 살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해봅니다. 워렌 버핏의 부는 60살 이후에 이렇게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나이거든요. 59살, 66살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죠. 워렌 버핏의 부는 눈덩이 효과로 인해서 거의 안 보이다가 거의 말년, 연금을 타게 된 나이 66세부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부의 96%가 60세 이후에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지수함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법칙을 이해하느냐가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강의의 핵심이 될 거예요. 지수함수의 법칙, 즉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 에펙트가 뭐냐면요. 자, 지수함수의 법칙을 이해하자. 지수함수가 뭔가요, 여러분? exponential function.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아니라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그죠? 지수함수는 그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곱하기에 곱하기, 거듭 제곱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자산이? 이런 자산이. 도시 같은 거. 비트코인을 저는 도시에다가 잘 비교를 하거든요. 도시를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도시가 성장하는 방식이 지수함수의 법칙대로 성장을 합니다. 도시는 뭔가요, 여러분? 혁신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이 전국에 있는 네로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과 아주 영민한 사람들이 다 도시에 모여들어서 경제 활동을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혁신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거 어떻게 닮았냐? 아직도 보여드릴게요. 도시는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우리가 다 네트워크잖아요, 지금. 사람과 사람이 선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게 도시예요, 결국. 근데 진짜 신기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자, 전체 인구의 임금 수준이 인구 수가 느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이게 이제 이 제프리 웨스트라고 하는 교수가 발견한 건데 스케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로그 스케일로 그래프를 로그 스케일로 그려보면 로그 스케일은 우리가 X축이 늘어나는 만큼 Y축이 비례해서 얼마나 늘어나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달리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일정 속도로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지금은 잘 가까워지지 않죠. 멀리 있으니까.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빨리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기하급수, 로그 스케일의 어떤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X가 1씩 늘어날 때마다 Y가 몇씩 늘어나냐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 이런 J 커브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이면은 완전히 균등하게 올라가는 거고 1 이상이면 약간 이제 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의 길이가. 그러니까 X가 1씩 늘어날 때 Y는 1.12씩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빨리 늘어난다. 그런데 X가 여기서 뭐예요? 인구수예요. 도시의 인구수가 1씩 증가할 때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wages, 수익은 1.12씩 상승을 하더라. 이게 바로 지수의 함수 법칙입니다. 내가 인구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더 빠른 속도로 이 도시에서 발생시키는 임금 소득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슈퍼 크리에이티브 인플로이먼트.
예를 들어 유튜버 같은 직업입니다. 유튜버, 뭐 디자이너, 어떤 창의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용이 늘어나는 속도도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1 늘어날 때마다 1.15씩 상승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다는 거죠. 인구수가 느는 거에 따라서. 이게 도시의 성장 방식 중에 아주 일부분을 보여드린 거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급여 수준, 범죄 건수도 마찬가지. 도시의 인구가 하나 늘 때마다 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속도도 더 빨리 늘어나요. 특허 수도 마찬가지고, 특허 수도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 비례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GDP 규모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구 증가 속도 대비 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선형이긴 하나 기울기가 1 이상이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 비트코인도 이걸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예요. 가격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오르냐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이렇게 아까 도시의 성장 방정식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선형이 만들어진다. 선형이. 물론 가격이 그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긴 하지만 선형을 따라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트렌드가.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왜 가격이 선형을 따라서 가느냐.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 파월로 이론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거듭 제곱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 제곱의 법칙. 비트코인도 네트워크죠. 그죠? 비트코인도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갑을 하나 개설하면 그 지갑과 지갑이 연결되어서 비트코인이 송금되고 그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도시랑 똑같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트코인이 도시처럼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것도 X축이 시간입니다. 500일, 1000일, 1500일, 2000일. 500일씩 늘어날 때마다 지갑수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기울기가 3이에요. 무려 3. 1도 1.15나 1.5도 아니고 3. 네, 지난 15년 동안의 비트코인 역사입니다. 500일씩 시간이 갈 때마다 비트코인 지갑 개수는 기울기가 3.17만큼 더 높이, 더 빨리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갑수 대비 가격 상승. 지갑수가 X축이에요, 이번에는. 지갑수가 1씩 늘 때마다 가격은 기울기가 1.77. 역시 슈퍼리네어. 1 이상의 기울기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변동이 있긴 하지만 트렌드 선을 따라가죠. 직선을. 자, 지갑수 대비 가격 상승 역시 1 이상으로 상승을 하고 시간 대비 가격은 어떨까요? 시간이 500일씩 늘어날 때마다 가격은 기울기가 5.71입니다. 5.71 기울기로 더 급격하게 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거를 이제 그 수학에서는 슈퍼 리네알이라고 하는데 리네얼이긴 합니다. 선형이긴 한데 이 선형선을 따라가는 트렌드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성장의 법칙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근데 슈퍼 리네알과 섭 리네얼가 있습니다. 1 이상의 기울기면 슈퍼 리네알, 1 이하의 기울기면 섭 리네알인데 섭 리네알면요. 약간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해서 몸이 커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 성장이 멈추죠. 그리고 나이를 더 먹으면 조금씩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포유류 생명체가 섭 리네얼하게 성장을 해요. 이렇게 완만하게 크다가 이렇게 성장이 멈추는 이런 형태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도시, 기업, 비트코인은 슈퍼 리네어한 방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즉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안 그리면 J커브를 그리죠. J커브를. 이거 로그 스케일로 그렸기 때문에 지금 선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선형이 아니라 J커브를 원래는 그리는 겁니다. 이게 도시, 기업, 비트코인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도시가 여러분 수명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길잖아요. 수백 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는요, J커브로 성장을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선형으로 성장을 하고 그냥 일반 스케일로 그리면 J커브로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의 특징은 혁신이 계속해서 모여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이 성장을 밀어올리고 무너지지 않고 또 새로운 혁신이 성장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들이 수백 년씩 계속해서 수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도 아까 보니까
그 도시처럼 5.71의 기울기로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시간이 500일씩 지나갈 때마다 가격은 5.71의 기울기로 올라간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비트코인도 망할 거예요. 도시도 그렇게 하다가 흥망성쇠를 겪다 망하듯이. 근데 비트코인도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디지털 골드라서 사람들이 그냥 쓰고 말고 이게 아니라 이 위에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이라던가 아니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던가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들어와서 약간 층층이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인터넷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도 인적 네트워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의 이 삶을 굉장히 많이 변형시켰고 여전히 하나의 인터넷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위에 많은 기술들이 추가로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쓰고 있듯이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해서 기술이 좋아지고 이 성장 방정식, 도시를 따라가는 성장 방정식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가 거듭 제곱의 법칙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고 비트코인이 지금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래서 망할 거냐? 한번 이렇게 크게 J커브 그리고 기업이 도사하는 것처럼 망할 거냐? 아니다. 이거는 더 큰 혁신이 성장을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수백 년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장표를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내용을 장표를 보여드리면 성장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인피니티, 비트코인 가격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무한대가 총 2100만 개의 수량으로 나눠지는 게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업을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풀고 싶은 문제는요. 비트코인 투자를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알트코인 투자 많이 하고 뭐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 이런 데 몰린다라고 하는 게 다 이 단타 치고 아니면은 레버리지 투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좀 근절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일단은 제가 만든 서비스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알아서 자동 투자해주는 서비스예요.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트코인의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생상품 옵션. 그 옵션을 차익 거래를 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불려주는 전략인데 그 비트코인 알비트라지 차익 거래 전략이 누적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한 150% 정도? 이게 이제 비트코인 기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개수가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1년 전에 비트코인을 제가 1비트코인 투자했으면 1년 후에는 1.5개가 더 생기니까 2.5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스매시파이거든요. 서비스 이름이 스매시파이가 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적립식 매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주냐? 이 저희가 개인 지갑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개인 지갑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쓰냐면 국내 거래소에서 보통 비트코인을 사시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개인 지갑으로 옮기려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트래블러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된 거로 출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거래소에서. 그래서 보통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빼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죠. 이 스매시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도와드리냐? 쉽게 설명해서 사용자가 자기 바이낸스 계정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바이낸스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옮깁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그럼 바이낸스에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어려워요. 바이낸스로 갈 때 일단 한번 코인을 다른 걸 사시겠죠. 왜냐면 비트코인을 사서 업비트나 코인원에서 비트코인으로 출금하면 출금 수수료만 5만 원, 뭐 7만 원 이렇기 때문에 보통 트론이나 리플 같은 아주 출금 수수료가 싼 코인들을 사서 그 코인을 바이낸스로 보내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다시 그걸 팔고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데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바이낸스에서 또 코인 팔아서 그걸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 수수료 나가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한다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셀프 커스터디 개인 지갑을 안 쓰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내가 프라이빗 키를 한번 잃어버리면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결하냐? 바이낸스까지 오시면 스매시파이로 오는 출금 비용은 무료. 인터널일 뭐 저희가 바이낸스랑 파트너십을 맺어놔서
바이낸스에서 저희 스매시파이로 비트코인을 옮기시는 건 무료예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뭐 트론 팔고 비트코인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스매시파이에서 원클릭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아주 쉽게 일단 무료고 그다음에 쉽다. 그다음에 스매시파이에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개인 지갑은 복구가 가능해요. 셀프 커스터디, 자기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걸 만약에 잃어버려도 복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지갑사에서 가지고 있는 암호화된 프라이빗 키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갑사가 저희가 아니라 이제 외부 솔루션이라서 일단 저희와의 어떤 그런 신뢰관계는 필요 없으시고 그 회사가 이제 전문 지갑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기에서 인크립트 됐다, 암호화됐다 해가지고 그 암호화된 프라이빗 키를 고객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시가 발생해서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셨다? 그래도 그 고객사에서 이제 복구용 프라이빗 키가 있어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벽하게 탈중앙 커스터디는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복구 가능성을 열어놔야 셀프 커스터디라는 개념이 저는 우리나라에 좀 대중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시고 저장을 하는데 저장만 하다가 내가 비트코인 모으는 게 속도가 좀 더딘 것 같다. 아니면은 나는 좀 일부라도 좋으니까 펀드 같은 데 넣어서 비트코인 개수를 불리고 싶다 하면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상품에다가 넣어서 비트코인을 좀 이제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어떤 마치 토스처럼 좀 다이나믹한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네, 여기에서 저희가 수익에서만 수수료를 일부 떼고요. 25% 수익을 떼고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죠, 수익을.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 스매시파이라는 서비스가 작년 11월에 런칭을 했어요. 그 전에는 샌드뱅크라는 서비스로 국내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는데 샌드뱅크가 이제 그 비트코인에 이자를 주는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그 예치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예치 모델이 국내에서는 불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스매시파이라는 서비스를 새로 런칭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결국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셀프 커스터디를 도와드리는 그런 솔루션이자 저거는 이제 수익을 내주는 서비스긴 한데 트레이딩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펀드처럼 돈을 받아서 이렇게 뭐 운용을 해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 고객 계정마다 저희가 다 이 트레이딩 솔루션을 붙여서 그 고객 계정 하나하나가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펀드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냥 투자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제를 좀 그렇게 일단 우회를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스매시파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업비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결국 편한 서비스를 쓰는 건 좋아요. 비트코인을 사는 거든 보관하는 거든 아니면은 뭐 늘리는 거든. 근데 100%를 투자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저희 스매시파이에도 마찬가지로 저를 너무 믿으셔서 가지고 계신 비트코인을 다 맡기시는 건 저는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안전마진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업비트에 사서 놔두시는 분 여기 만약 계시다면 그거는 꼭 언젠가는 아니 가까운 시일 내에 버려야 되는 아주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업비트라고 해서 망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업비트도 해킹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 400억 원 정도 터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업비트가 돈이 많아서 다 갚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잘 무마가 됐죠. 근데 또 만약에 그런 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또 갚아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다가 내가 1비트코인을 샀다. 그러면은 뭐 절반 놔두고 절반은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분산을 해놓으시고 개인 그 셀프 커스터디 하는데 뭐 프라이빗 키 까먹으면은 다시 복구가 안 될까 봐 무섭다. 결국 이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절반 나눠놓는 식으로라도 그렇게 분산을 좀 해놓으시고 안전 마진이라는 걸 갖춰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비트코인은 안전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보관하고 모아나가는 게 결국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취득해야 될 기술이고 제가 이제 제 채널에다가 얼마 전에 제가 구매한 그 블록사에서 만든 빗키라는 지갑이 도착을 했어요. 그 빗키가 좀 이제 편하게 셀프 커스터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지갑을. 그거를 제가 한번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보고 이제 셀프 커스터디를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 채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영상 콘텐츠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결국 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은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사 모으는 거다. 사 모으다가 팔아야 될 때는 언제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근데 그 돈이 필요한 게 이제 굉장히 좀 목적성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만 파는 거다. 비트코인을
애플처럼 장기 20년 동안 묻어놨을 때 얻게 될 수 있는 수익률, 아까 보여드렸죠. 1억 원이 130억 원이 돼 있는 거의 기적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놓고 까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업비트에 놔두지 마세요. 업비트 자꾸 열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게 되니까 지워버리시거나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옮기셔서 보관하시고 까먹으셔라.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석하시기 전에 남겨주셨던 사전 질문 중에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저희가 미리 뽑아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양자 컴퓨터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다면은 비트코인은 언제까지 독점적 지위의 값어치가 유지될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보다 탈중앙스러운 블록체인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진 않은지 그 예상 시나리오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 기술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번역한 그 지미송의 법정화폐가 모든 것을 망친다는 책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어요. 이게 현실화되고 진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쓰이게 될 때까지는 아직 얼마가 남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뉴스에서는 조만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진짜로 쓰이게 될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논문을 들여다봐도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 그거를 지금 해결했다고 하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 자체에 대한 이 하입이 엄청나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 암호화기라는 게 결국 비트코인의 기술의 근간이잖아요. 크립토그래피. 이 암호학도 한 60년 정도 된 굉장히 유구한 그 학문 분야예요. 그래서 이 학문 분야가 그냥 양자 컴퓨터에 잡아먹히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많은 학자들과 비트코인 나오기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 암호화폐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학계에서 유명한 데이빗 차움이라던가 뭐 웨이다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학자들인데 역양자 암호학이 나올 겁니다, 결국. 그래서 비트코인이 소프트 포크를 하겠죠.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SHA-256 기반 암호 연산 알고리즘, 해시키 알고리즘을 대체를 하겠죠. 양자 암호 역학으로. 그래서 소프트 포크를 할 거고, 그 소프트 포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컨센서스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의사결정 주체가 없긴 하지만 그 커뮤니티에 있는 개발자, 채굴자, 노드들이 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다 미리 수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했던 게 세그윈 업데이트, 그리고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렇게 두 번의 큰 소프트 포크 업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아마 양자 역학이 양자 컴퓨터 실제로 나와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분 답변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사연 비슷하게 써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항상 양질의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주시는 백분종 이사님과 그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해주신 질문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창시자 및 발행자 리스크가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시원하게 풀리질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 리스크를 항시 안고 가도 비트코인의 미래 생태계 발전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100만 개가 들어있는 지갑이 만약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했다고 하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의 지금 그 존재 여부가 비트코인의 운명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블록 사이즈 워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그 의심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블록 사이즈 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기업들 있죠?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비롯한 비트코인 채굴 노드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이 개인 노드들 간에 세력 다툼이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붙었냐? 비트코인의 블록 용량을 1MB에서 훨씬 더 늘리자.
뭐 8MB 제한도 있었고 16MB 제한도 있었어요. 훨씬 더 늘려야 한다. 그게 기업 쪽 주장이었고요. 개인들은 그렇게 되면 개인이 노드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양이 너무 높아지니까. 1MB 정도 블록 용량은 개인이 집에서 이런 노트북 같은 걸로도 충분히 노드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8MB, 16MB 이렇게 늘어나면 이런 컴퓨터는 더 이상 노드가 안 되거든요, 운영이. 그러니까 기업형 어떤 서버 장치를 마련을 해서 이제부터 노드를 돌려야 되고 그러면 노드가 완전히 기업형 중앙 집중화돼 버리니까 비트코인의 탈중앙 정신이 훼손된다 하고 기업과 개인이 붙었던 사태예요. 그때 개인이 이겼어요. 기업들이 이제 뉴욕 합의라는 거를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담합을 하기도 했는데 이 비트코인이 완전히 노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뉴욕 합의에 의해서 기업들이 결정한 그 컨센서스를 안 따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폐기됐고 하드포크하자 그 비트코인 캐시처럼 블록 용량 8메가로 늘리자 이런 거 다 폐기됐고 결국 개인 그 노드들이 원하는 대로 세그윗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죠. 1MB에서 한 2MB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것도 하드포크가 아니라 소프트포크 방식으로 블록 헤더의 용량을 약간 줄이는 방식으로 아무튼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의 어떤 탈중앙성을 아주 제대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였어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약에 진짜 돌아와요. 그래서 나 이제부터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발등에 총 쏘는 거랑 똑같아요. 그 100만 개가 시장에 나오면 과연 팔릴까요?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은 다 던지고 도망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게임 이론이에요. 사토시가 정말로 내가 비트코인을 팔고 싶었잖아요. 지금같이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한 5년 전에 파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컸겠죠. 더 가능성이 큰 건 그보다 더 전에 파는 거고. 그때 팔았어도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 팔면 뭐 60조 원, 70조 원대 부자가 된다고 하죠. 근데 지금 파는 게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비트코인을 그 지갑에서 빼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할 거고 뉴스에 나올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하면서 막 대던질 거고 그럼 그 사람이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내려가겠죠. 결국 다시 돌아와도 비트코인을 못 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드포크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 블록 사이즈 워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토시가 만약에 허스틀하게 비트코인을 팔고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라는 게 포착이 되면 이제 나머지 커뮤니티 내의 개인 노드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분리하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원래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드포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커뮤니티의 어떤 블록 사이즈 워에서 커뮤니티가 보여줬던 그 반응이 사토시가 돌아와도 다시 비트코인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전망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미래의 비트코인으로 대부분의 거래량 계약이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스탠다드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거래 및 계약에 대한 보증은 결국 정부 또는 공권력의 보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P2P로만 이루어진다면 협박이나 납치로 인한 비트코인 강탈, 계약 내용 미이행 등이 우려돼서 그러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탈중앙화의 의미가 희석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과 우려들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많이 이 시스템에 종속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비트코인 맥시가 되고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디도 내가 스스로 하고 밥도 내가 차려 먹고 뭘 해도 아무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려고 해요, 저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인터넷도 얼마 전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문제 때문에 전 세계의 공항과 의료 시스템과 이런 게 다 먹통이 됐잖아요. 호주에 있는 커먼웰스 은행 같은 거는 송금이 몇 시간 동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출금도 안 되고. 이런 게 우리가 보여주는 게 너무 집중화된 이 시스템에 너무 우리가 지금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일에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서 여기를 밟으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작용을 벌써 봤잖아요. 저는 이 부작용을 예전에 봤어요. 그래서 책을 쓴 거고 22년에. 근데 이 부작용이 결국 또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아예 금융 시스템도 정부나 은행에 완전히 기대서 하면 유지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더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다
뭐라 그럴까요? 은행을 믿고 썼죠. 믿고 썼고, 하지만 전 재산을 은행에 넣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뭐 100년 전, 200년 전 생각을 해보면. 그 서구 문물이잖아요. 은행이라고 하는 게. 메디치, 뭐 이탈리 이쪽에서 생겨나서 상업이 번성하면서 은행이라는 게 중요해진 건데, 이 은행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기관이냐 시스템이었던 거는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전 재산을 다 예금에다가 넣어놓고 은행이 잘 해주겠지라는 그 기대를 한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 기간이.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시중은행도 다 망했었죠. 그러니까 인수합병됐었죠. 저축은행 사태 터졌었죠. 은행들도 모럴 해저드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사태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계속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은행이 크라우드 서버를 사용한다. 근데 크라우드 서버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3개사가 전 세계 크라우드 서버를 다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서버가 문제가 생겼더니 저렇게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 이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 풍선 효과로 반드시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올라갑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좋은 대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부나 앞으로 기업이 비트코인을 뭐 장악하거나 뭐 더 많이 우리가 그쪽에 기대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셀프 커스터디하고 투자하는 것도 뭐 거래소에 기대서 한다기보다는 P2P 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보관하는 거는 셀프 커스터디 방식으로 보관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뭐 누가 만들어준 앱을 사용해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핸드폰에 깔려있는 기존 앱을 사용하지만 비트코인은 뭔가 더 P2P 된 형식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웹3 탈중앙화된 기반의 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라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없긴 한데, 제가 22년에 썼던 책에 굉장히 그 많은 좋은 예들이 있거든요. 웨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음악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음악 사이트는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처럼 똑같이 음악 송출을 해주는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음악 파일들이 크라우드 서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탈중앙화된 스토리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 스토리지가 RSS 피드로 색인되어서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 아무래도 생소하시죠, 개념이. 근데 그런 것들도 이미 있어요.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쓸 뿐이지. 그런 것들이 저는 더 많이 대중화되고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사전 질문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즉석 질문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혹시 좀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우선 좀 한 2분 정도 계시니까 2분 질문 먼저 픽업 해볼 거고요. 네, 먼저 앞에 계신 분 먼저 질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의 감사드리는데요. 그 아줌마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얼떨결에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졌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 그리고 과연 비트코인 화폐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상상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주식 같은 개념으로 투자해서 좀 수익이 나면 좀 옮겨놓고 이런 정도의 아주 1차원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너무 복잡해져서 과연 어떻게 가야 될지, 비트코인을 계속 가야 될지 좀 고민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조금 고견을 듣고 가려고 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냈죠. 이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최종 종착지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실제 현물 비트코인을 사는 게 좋고, 그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만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것도 그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아쉽죠. 그래서 ETF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많이 해결되거든요. ETF가 있으면. 그러면은 업비트 같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은행이나 증권사보다는 좀 불안한 그런 데다가 비트코인을 놔두면서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증권사에서 ETF를 제공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 사면 돼요. 근데 그거 곧 이제 현실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ETF가 나오면 차라리 ETF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비트코인 투자하시다 보면은 관심이 가요. 관심이 가면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제가 올린 영상도 하나 더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한번 나도
지갑을 써볼까?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씩 한번 지갑을 써보시면 좋아요. 예, 댓글로 이제 그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좋은 지갑이 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29살 직장인이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한 약간 인간 대표 중에 한 명입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이 희소성 그리고 현금화 비용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도권에 온전히 들어왔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도 지금 은행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투자적 관점이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제 관점이든 세금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사님께서 생각하는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세금에 관한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도권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각 국가별로 어떤 정책을 가져가냐에 따라 24시간 거래가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진짜 비트코인이 완전 규제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9 to 4인가요? 지금? 4시까지죠. 그렇게 비트코인 시장이 운영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거래하라고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들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떤 거래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 산발적으로 독보적인 거래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것 자체는 저는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시장이 통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24시간 비트코인 거래는 어디선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가 지금 OTC에서 거의 50% 이상 일어나요. 글로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코인베이스 거래소나 아니면 우리나라 업비트나 뭐 이런 바이낸스나 이런 중앙화 거래소들에서 대부분이 거래된다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40%밖에 안 되고요. 60%가 OTC 장외 거래로 일어나거든요. 장외 거래는 당연히 시간 제약도 없고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세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괜찮은 세금 현재 이제 시스템을 예로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을 우리가 한 번 팔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커피를 사 먹었어요. 근데 커피를 살 때 비트코인 5,000원어치 비트코인을 냈는데 그때마다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돈으로 쓰일 수 없는 재화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세제를 가져가고 있느냐? 지금은 $700일 겁니다. 아마 기준이. $700 이하 금액의 비트코인 결제는 비과세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이상만 양도세 차익을 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비트코인을 허용해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논의는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는 그냥 단편적으로 비트코인을 누가 누구한테 팔았다. 그게 금액에 상관없이. 그러면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죠. 2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해서 22.5% 이렇게 이제 물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이 결제 수단으로 쓰일 때의 어떤 고려는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냥 단순한 과세 아닙니다. 근데 미국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특정 금액 한도를 두고 완전히 비과세로 열어주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과세안이 아마 저는 한 번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게 좀 원하고 계시겠죠? 우리나라 좀 정치 논리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당이 다 원하는 방식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거 껴있잖아요. 금투세. 금투세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면 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약이 과세안 공약이 금투세에 그걸 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투세는 지금 국힘에서는 하지 말자 그러고 있고 민주당은 하자 그러고 있는데 아마 유예 한번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금투세 유예되니까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자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클 것 같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전 질문을 남겨주신 것 중에 하나 픽업해서 가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남겨주신 질문이 비트코인 개인 지갑 연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니 생각같지 않게 기술적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온라인 이외에 유튜브 외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런 개인 지갑에 개인화 가능한 기회를 배울 수 있으면 하는데 혹시 오프라인 강의 계획도 있으신지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지갑 사용법은 제가 한번 강의를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은 생각 안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빠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그 빗키 월렛도 일단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 보고 따로 오프라인 형식으로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그러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오프라인 모임 준비된 순서는 다 마쳤는데요. 엔딩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장하시면서 기념사진이랑 그 다음에 사인회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사인을 받으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쓸모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모르겠으나 글쎄요 이 비트코인 콘텐츠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사인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을 적어드리거든요. 나중에 언제가 됐던 꺼내보셨을 때 야 그때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 한번 할 수 있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럼 나오셔서 제가 사인해드리는 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